오늘은요 제50주년 지구의 날 기념 그 기후변화와 물의 위기에 대해서 김영수 교수님의 주제 발표로 저희 기후변화와 물의 위기 인천의 미래의 포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라대학교 김영수입니다. 오늘 제50주년 지구의 날을 맞이해서 기후변화와 물의 위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가 뭔지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 영향, 기후변화와 물의 위기, 그리고 기후변화를 고려해서 물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물관리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그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UN 기후변화 협약에서 정의하고 있는 게 인간의 활동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원인이 돼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자연적인 기후변동 이 두 가지를 포함을 해서 저희들이 기후변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또 기후변동과 기후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동은 단기간에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중장기적으로 발생하는 거. 그래서 기후변동은 계절 또는 수년, 길면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후변동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기후변화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동안 변화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기후변동이 이렇게 있고, 기후변화는 이 추세를 따라서 장기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기후변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질병도 유발을 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손실, 해수면 상승, 자연재난 증가 등 여러 가지 기후변화 영향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같은 경우 아시다시피 이와 같이 눈이 지금 내리고 있고요. 그래서 2035년에는 아무래도 15억 명이 물 부족에 시달릴 거다. 그리고 유량이 또 많아져가지고 홍수가 발생할 거다 이런 게 있고,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북극의 면적이 상당히 감소하는 그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데, 특히 극지방의 만년설이라든지 빙하지대가 녹아서 하류에는 홍수 또는 물 부족이 발생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진 피해도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에 의해서 이 지구의 지질 구조판이 움직여서 우리가 지진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또 해일 피해도 커지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설계 빈도가 100년 만에 한 번 발생할 수 있는 해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자주 발생할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미국 후버댐 같은 경우 후버댐 상류에 미드 호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85년도에 이렇게 물이 많았는데 2010년에 보니까 물이 거의 고갈이 됐어요. 그 다음에 옛날에 인도 레이크 팰러스라는 호텔인데 옛날에는 물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래서 007 영화도 찍었는데 지금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리케인 하비로 2017년에 상당히 많은 인명피해와 140조 이상의 홍수 피해가 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유럽 같은 경우도 2016년에 다양한 이런 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부산 지역에 2014년에 집중으로 인해서 홍수 피해가 났었고요. 가뭄을 보면 아프리카 같은 경우도 이런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 피해가 심각했고요. 2016년에 2017년에 동유럽 같은 경우는 40도 넘는 기온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말라 죽은 그런 가뭄 피해들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2017년에 보면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 전라남도 지역에 이런 삼천 농가에 13,000헥타르간의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고성에 있던 녹차가 고성까지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청도의 복숭아가 파주까지 올라가고, 이런 기후변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영향을 많이 받을 걸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다에 사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명태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는 거의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알을 러시아에서 수입해다가 부화시켜서 지금 길러가지고 동해에 풀어놓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에도 동해안에서 명태가 200마리 발견됐다고 해가지고 해수부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근데 사실은 명태가 다 사라진 건 아니고 자연산이더라. 그러니까 풀어진 게 아니고. 그래서 아직 다 사라지진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명태를 잡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8년에 우리가 이 온열 질환자 수가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스컴에서 많이 보도가 됐었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찌찌가무시나 질병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도 파주나 연천, 고성 이런 북한하고 맞닿아 있는데 이런 데서 주로 발생을 했는데 이게 점차 남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해서 질병도 증가를 하고 있고 뭐 경제적 손실은 또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기후변화 물위기인데 그게 이제 기상청에서 발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100년에 한반도 온도 평균 온도가 이와 같이 3.4에서 2도씨 정도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평균 강수량도 뭐 17.3%에서 20.4%까지 증가할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자연재난 발생 빈도도 이와 같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50mm, 1시간 동안 50mm 이상 발생한 강우 빈도, 강우의 숫자가 이와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폭우로 쏟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거를 표현을 해보면 우리가 이와 같이 1979년에서 1997년까지 보면 50mm, 1시간 동안 50mm 이상의 강우 빈도가 발생 횟수가 10.9회인데 지금 현재 1998년에서 2006년까지 보면 20.1회로 80% 이상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비가 한 번 오면 엄청나게 폭우로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평균 강수량을 보면 2002년에서 2010년까지 보면 1376mm 근데 최근의 10년 동안을 보면 우리가 1133mm로 오히려 연평균 강수량은 또 주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와 같이 비가 한 번 오면 이와 같이 엄청나게 84%의 비의 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반면에 또 한 18% 정도가 비의 양은 최근 10년 감소를 했고 과거 10년과 최근 10년을 비교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특히 도시염수인데 여기 적히진 않았는데 2010년에 우리 인천도 추석 전날 비가 와가지고 한 5천 채가 잠겼습니다. 물론 이제 반지하 주택하고 이런 데가 주로 잠기긴 했는데 그래서 인천도 그랬고 그 당시에 2010년에 서울 지역은 한 3만 채가 잠겼어요. 그리고 또 2011년에 곧바로 또 집중호우가 발생을 해서 도시염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2조 4천억에 달하는 피해를 봤고요. 그래서 2017년에 청주 지역도 마찬가지로 큰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는 이쪽에 태화강 유역 쪽에서 침수들이 발생을 하고 범람이 발생을 해서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본 기록이 있습니다. 또 가뭄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2014년하고 15년도에 엄청난 가뭄이 있었죠. 그래서 강수량이 평년 대비 한 62% 정도 수준, 중부지방은 뭐 더 심해갔고요. 45에서 54% 정도. 그래서 그때 만약에 봄철에 비가 안 왔으면 아마 여름까지도 영향을 크게 받았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속초시는 또 2018년도에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도 또 제한 입수를 28일 동안이나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가뭄으로 인해서 이런 수생태계에 상당히 악영향이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수생태계에도 이제 상당히 변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돌연변이 사화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 어떤 식으로 특히 수생태계가 바다에서 보면 산호초 변화인데 현재는 이와 같이 물고기들이 있었는데 2030년, 40년에 보면 점차 산성화돼 가지고 수온이 증가하고 그래서 이와 같이 흙탕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포늪 습지 같은 경우도 훼손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1918년의 그 지도입니다. 우포늪 지도였는데 이게 한 3분의 1 정도가 현재 보면 2015년에 보면 감소가 되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40% 이상 또는 60%까지 습지가 훼손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인 물 위기를 보면은 우리가 이 비즈니스 월드라는 데서 이 발표한 것들을 보면 지금 아시아 인구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거의 90% 이상이 도시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도시에 거주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50년까지 그래서 전 세계 물 수요량은 약 55%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또 이 WRI World Resources Institute에서 한 거는 20년 내에 17개 국가가 매우 높은 단계의 물 스트레스를 받을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물 사용량하고 그다음에 이용 가능한 수량의 비율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2040년에 뭐 13개 주에서 높은 단계의 물 스트레스가 있을 거고 7개 주는 매우 높은 단계의 물 스트레스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여기 홍승진 박사가 분석한 것을 보면 2040년까지 이 물 스트레스가 심각해지는 지역이 우리 서울시, 고양시, 인천 이런 순서로 아마 물 스트레스가 심각해질 거다 이렇게 발표를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세계적인 건데 지금 현재 30억 명이 집 부근에 물이 없고요. 40억 명은 지속적인 물 이용이 불가하고 전 세계 45억 명은 하수도 시설이 없고요. 그 다음에 55억 명은 제대로 된 정수 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케냐 빅토리아 하우스 있는데 갔는데 빅토리아 하우스로 케냐에서 5개의 하천이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빅토리아 하우스 입구로 가보자 그랬어요. 하천이 들어오는 입구에. 가서 봤더니 굉장히 정화되지 않고 하수 처리되지 않은 그런 물들이 막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호수로. 또 거기서 물고기 잡아서 먹고 있고요. 그걸 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하수 처리 시설이 하나도 없대요. 5개 하천이 5개가 들어가는데 빅토리아 호수로.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가 지금 1인당 물 사용량이 세계 3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39리터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국가죠. 그 다음에 인구 증가율에 비해서 이게 인구 증가율이고 이게 물 사용량 증가율입니다. 그래서 보면 인구 증가율보다 물 사용량 증가율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 노년층이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1년 기준으로 보면 41%에서 2050년에 77%로 약 36%가 이 65세 이상의 노년층 사망자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적 손실도 2016년에 비해서 2050년에 약 3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 영향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정대책을 수립할 거냐, 특히 물 위기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기후변화 영향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평가하는 방법은 이제 관측 자료 가지고 어떤 추세 분석을 해서 영향 평가를 하는 게 있고 또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 시나리오 값들을 모델에 집어넣어 가지고 모델을 돌려서 우리가 그 모델에서 나온 값들을 우리 인천이나 또는 우리 이제 대한민국으로 끌어와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의해서 기후변화 영향 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럼 영향이 어떻게 올 거다 이걸 가지고서 취약성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은 비가 만약에 많이 온다 그러면 홍수는 어떻게 발생할 것이고 어느 지역에 얼마나 발생할 건지 이런 취약성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한 취약성 평가, 또 용수 공급에 대한 취약성 평가 이런 것들에 대한 취약성 평가를 해서 우리가 적응 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적응 대책들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홍수 같은 경우는 구조적 대책하고 이제 비구조적 대책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주로 비구조적 대책 측면에서 어떤 게 좋을까? 특히 우리가 홍수터 관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그래서 외국 사례 보면 네덜란드는 2000년대 초부터 이와 같이 하천을 크게 만들자. 그래서 하천에 공간을 많이 만들어주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홍수터 같은 경우를 더 넓히거나 또 그 하천 안에 있는 장애물을 없애고 또는 교량 같은 경우도 교각을 세울 때 교각과 교각 사이를 되도록이면 넓혀서 세우는, 그래서 우리가 하천 폭을 넓혀주든지 하천 자체에 룸을 많이 만들어주자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템스강, 영국의 템스강이 있는데 거기에 옛날에 그 1950년대에 해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국도 발생을 했고 그 옆에 네덜란드도 같이 했어요. 그래서 네덜란드에서는 아마 1,500여 명이 사망을 했고 영국에서는 300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그걸 기화로 해서 이 해일이 들어오는 것을 막자 해서 이런 수문을 2030년을 토대로 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2100년을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되면 아마 2100년을 목표로 해서 해일이 2100년까지 얼마나 올지 그걸 목표로 해서 아마 이거를 수정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뭄인데, 가뭄은 이와 같이 사실은 이 지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이 가뭄 관리 방향을 단기, 중기, 장기로 나눠서 수립을 해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홍수는 막 와가지고 금방 지나가는데 가뭄은 계속 언제까지 올지 이런 가뭄에 대한 길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측면의 대책 방안들이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수생태 수질하고 수생태 건강성을 위해서, 건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또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이와 같이 이 비저오염원이나 또는 저오염원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들어와서 이것들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는데 비해서 유역 자체 내에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유역 총량제나 뭐 이런 것들이, 수질형 총량제 같은 것들이 거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저영양 개발 기법이라든지 또는 자연 기반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영양 개발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와 같이 도심지나 또는 이런 공간 내 이런 것들을 만들므로써 물이 지하로 침투가 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식생수로, 그래서 생태적으로도 건전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이 수립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 살다 보니까 이 도시 지역에 대한 물순환 건전성 확보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은 이 도시 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시 내 통합 물관리, 그 물관리 계획을 이와 같이 수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물순환 중심의 유역 배분, 그 다음에 LID나 MBS, 그 다음에 이 물순환 도시 디자인, 그 다음에 도시 물관리.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물관리를 할 건지, 그래서 유출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지하수 관리는 어떻게 하고 물 수요나 또는 재이용, 재관리는 어떤 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시 지역에 대한 물순환 건전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말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출발을 하면서 저희들이 통합용 물관리라는 논제를 가지고 여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물관리를 향후에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지금 타이틀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정의들이 있는데, 통합 물관리 요구를 보면 지속 가능성 원칙, 환경, 사회, 경제 이런 조건에 따라서 물을 균형 있게 광범위한 자원으로 관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정의들을 보면 키워드들이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생태적, 지속 가능성, 보존 이런 키워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키워드들을 토대로 저희들이 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합 물 관리에서 중요한 키워드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기후 변화에 따른 이수, 치수, 수질, 생태계 등을 고려한 하천 유역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통합 유역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는 우리가 이수 따로, 치수 따로, 수질 따로, 특히 또 수생태계는 더 따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연구도 하고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함께 합쳐져서 서로 상호간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 기후변화뿐이 아니고 실제로도 생활상에서도 이 물 재분배 문제, 속초 아까 가뭄 예를 들었지만 속초 같은 경우는 물이 굉장히 부족하죠. 그래서 딴 지역에서 끌어다 쓸라 해도
또 그쪽에서는 못 끌어다 쓰게 하고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 재배 분배 문제가 또 하나의 이슈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하수 함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하수가 고갈됨으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 이 하천 바닥보다 지하 수위가 높으면 이 다행히 하천으로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천은 물이 풍부하게 되는데 이렇게 하천 바닥보다 지하수 밑에 있으면 물이 계속 빠져나가서 하천은 건천하게 되고 지하수도 계속 빠져나가고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 함양, 이 지하 수위를 높여주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증발상 관리도 우리가 식생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걸 심어야 되는 건지 또 아니면 저수지에서 증발산량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유역 오염원 관리 그래서 비정 오염이 특히 문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또 유역에서 오염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생태계 관리 또 자연재해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물 전략 기술, 물 생산성 향상, 물 재사용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후변화 극복 전략 수립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BS는 이건 예를 들어서 이제 홍수터 같은 것들이 아까 네덜란드처럼 홍수터를 확장을 했다. 그래서 이런 확장을 했을 때 이 홍수터에 의해서 얻을 수 있는 우리가 이득,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이 이제 이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워터 서플라이, 이 물 공급에 대한 이 조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질 개선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홍수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저감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게 이런 거버넌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평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는 거버넌스의 균형이 필요하다. 특히 우리가 이 중소규모 유역단의 어떤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아까 앞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온도도 증가하고 강도도 증가하고 즉 비가 한 번 오면 더 세게 오는 경향이 있고 대신에 연평균 강우량은 아까 우리나라 줄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홍수도 더 심해지고 또 가뭄도 또 피해가 심해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질 악화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또 도시 지역에 지금 91%가 살고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감소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업용수, 생활용수가 증가하고 있는 미미하지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온실가스 저감 정책과 더불어 기후변화 적응 및 대응 정책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물순환 건전화 정책이 중요하다. 아까 도시물순환 건전화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 도시뿐이 아니고 농촌이나 또 시골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발산량 또는 침투량, 지하수 함양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후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이 회복 탄력성, 이 회복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런 자연기반 해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회복력을 더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상호 협력을 토대한 건전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인의 장점을 살려서 시청자들한테 인상을 줄 수 있게 각자 소개를 좀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시 수질안전과장 유홍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천대학교의 명예교수인 최기훈 교수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병기 의원입니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일보 박정환 기자입니다. 오늘 뜻깊은 시간 내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물과미래 최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한 인하대학교 김영수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로 김영수 교수님이 이제 한강유형 물관리위원장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오늘 유형 물관리라든가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박정환 부국장님께서 이렇게 발제에 대한 의견을 토론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한 3분 정도로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인천의 이제 현안들에 대해서 우리 갖고 있는 인천의 현안들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가 물관리 관련해서는 2016년에 세부 시행 계획을 나왔어요.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근데 그거의 목표는 우리 인천도 좀 물에 대해서 자립병도시 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교수님께서도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인천이 갖고 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첨언하다면은 좀 인천에는 좀 인천만이 갖고 있는 특성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은 인천은 매립을 통한 도시예요. 매립을 통한 도시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해안 쪽으로 육지화를 시킨 거죠. 그 육지화 면적이 지금 인천이 3분의 1 정도가 매립한 도시거든요. 특히 뭐 저기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영종도 이쪽에는 거의 이제 매립을 통해서 이제 공항도 들어서고 경제 자유도 들어서고 청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문제는 그 매립에서 우리가 매립도가 좀 낮아요. 이제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매립고가 한 7.5m에서 5.5m 사이거든요. 근데 물때가 쫙 올라갔을 때는 극조이라고 해요. 그보다 이제 낮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터지는 게 뭐냐면 자꾸 바닷물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송도 신도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범람에서 오는 게 아니라 밑으로 들어오는 물을 통해서 하수관들이 이제 부식되고 이런 보이지 않는 피해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갖고 갈 거냐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한 번씩 진지하게 논의하고 그 다음에 또 되는 부분들은 인천에 이제 섬들이 있단 말이죠. 섬이 이제 한 유인도가 한 33개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섬들은 물 부족 상태가 심각해요. 그러나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좀 질이 높은 물을 못 써요. 섬 지역에 있는 분들이 또 노령화가 또 돼 있는 상태고 거기서 오는 물 부족을 해서 지하수를 쫓다 보니까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지하수가 이제 안 나오고 이제 짠물이 나오기 시작하고 단계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형식으로도 해수 감사를 통해서 문제 해결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천이 상수원이 없잖아요. 상수원이 없어요. 수도권 내에서 유일하게 이제 뭐 상수원이 없는데 활당이나 아니면 풍납댐에서 물을 끌어다 쓰고 있거든요. 그 용수비가 한 연간 한 55억, 550억 정도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우리 자체 내에서 상수원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이 문제도 한번 인천이 짚어볼 문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상수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재이용이 또 그게 훌륭한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하수 처리장이나 뭐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물이 연간 한 2억 1000톤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재활용이 되는 물들은 한 18% 조금 안 돼요. 한 17.8% 정도가 되는데 그 재활용의 용도조차도 조금 이렇게 고급화가 안 되고 쉽게 말하면은
뭐 도로 닦을 때 물로 쓴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재활용을 높이되 우리 그 물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그물을 쓸 수 있게끔 어떻게 품질을 높이느냐 이런 부분도 한번 우리가 이제 가져갈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상 마무리를 마치겠습니다. 기후 변화와 물 관리에 대해서 강의 잘 들었고요.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저희들도 또 여러 가지 공감되는 강의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즘에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뭐 일상생활이 바뀌고 있는데 학교도 뭐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있고 또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니까 좀 여러 가지 일상의 변화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불편함도 있는 반면에 또 이동을 금지하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공기질이 좋아지고 뭐 그만큼 또 폐수라든가 모이지를 않으니까 쓰레기를 저쪽 가는데 그래서 인도 북부에서 히말라야 160km 떨어진 곳에 있는 히말라야가 보인다. 또 베이징에서도 북경도 공기질이 좋음이 더 많아졌다. 좋음이라는 그 공기질이 또 그런 날짜가 많아졌다. 그런 걸 보면은 코로나19로 인해서 불편함도 있는 반면에 또 기후변화라도 공기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좀 더 가장 크게 지금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로 인한 데 주로 온실가스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기온이 올라가면서 뭐 해수면이 상승된다든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서 우리 인천시 차원에서도 좀 저희 시의회에서도 시집행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특히 그 녹색 교통 중심 도시로 만들자고 하고 뭐 자전거 타기라든가 노후 경유자에 대한 폐차 유도를 하고 거기에 또 지원을 해주고 있다든가 또 기업체에 대해서 온실가스를 자발적으로 감축을 하라고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재생에너지 인천시지만은 신재생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 태양광을 주로 공기업들 이런 곳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있고 그리고 격적도 앞바다에 풍력발전단지도 600MW 정도로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수요하는 전력의 25% 정도를 신재생에너지로 하겠다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하여튼 물을 정화시켜서 지역을 되살리자는 의미에서 생태하천을 조성하기 위해서 불포천도 지금 롯데백화점에서부터 부평구청이 있는 데까지 한 1km 정도 구간을 생태하천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 승기천도 지금 생태하천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저희들도 인천시의회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 도시로 바꿀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항상 우리 인천시가 녹색 기후변화에 가장 일조하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힘을 모으겠습니다. 예. 통합관리 잘할 수 있도록 특히 한강이 또 중심지니까 그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먼저 올려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합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물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영향이고 실천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렇게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기후변화가 이제 얘기가 나온 지 조금 됐죠. 근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거는 도대체 기후변화가 그냥 느끼는 것 같은데 기후변화는 말로는 많이 달고 사는데 우리가 그거를 얼마나 더 느끼고 실천하려고 노력하느냐.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한 또는 기후변화가 어떻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전 세계의 어떤 큰 선진국에 맞게끔 역할을 강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에 오늘 마침 또 지구의 날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하는 그런 우리 시민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바람의 말씀을 첫 번째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기후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줄이는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그런 것과 할 수 없이 우리가 이제 인공적으로나 아니면 산업사회를 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그거에 의해서 좀 바뀌는 환경에 어떻게 잘 적응할 것인가 이렇게 기후변화에 의한 적응 두 개를 나누는데 저는 기후변화 완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저희들이 좀 실천 사례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이용하는 이런 플라스틱도 좀 줄여야 되고요. 또 교통량도 좀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우리가 좋은 방법이 수돗물을 음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수돗물이 다 가정에 다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이와 같은 병물을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또 정수기를 이용하는데 이런 수돗물을 이제 병물을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차량으로 옮겨야죠. 또 플라스틱이 나오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기후변화에 큰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정수기를 사용하게 되면 당연하게 전기가 많이 드니까 그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또 그런 소비가 되니까 기후변화를 더 악화시키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제 수돗물을 가장 신뢰 있게 만들어서 그 가정에서 나오는 물을 다 음용함으로써 나오는 이런 병물이라든지 정수기를 좀 줄일 수 있는 이런 내용이 있겠습니다. 정말 이 공공으로 하는 수돗물에 드는 비용보다 정수기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 병물에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아서 이걸 줄이면 훨씬 더 우리들이 기후변화도 줄일 수 있고 또 재정적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즘에 나오는 스마트 이른바 상수도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하나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기후변화에 할 수 없이 있더라도 적응되는 부분이 기후변화가 일어나니까 이제 물이 어떤 데는 많이 나오고 또 아까 김영수 교수님 말씀하셨으면 어디는 갑자기 좀 적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홍수라든지 가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그 강우가 나오는 그 과거에 좀 다르니까 과거에 있던 인프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프라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 두 번째는 그래도 더 많이 온다면 땅속의 물을 그대로 좀 더 많이 들어가기 위해서 자연적인 기반의 어떤 해법이 있는지 또 아까 김영수 교수님이 그걸 NBS라고 해서 자연에 기반한 어떤 해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고 또 LID라고 해서 영향이 적은 기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적응했으면 좋겠고 특히 우리 인천에는 바닷물이 좀 상승할 영향이 있는 거거든요. 기후변화 때문에. 그러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들이 바닷물과 민물의 사이인 하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구원에 대해서 바닷물이 좀 상승한다든지 또 그쪽에 영향이 있을 때 생태라든지 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인천에서 대책을 세우고 또 그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해나간다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실천 방안을 좀 위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양한 주제들이 저희는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박정환 부국장님께서 이제 섬이 많은 인천의 지형적 특성을 들면서 저희들이 이제 섬에 있는 식수 문제라든가 용수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하수 제2용률을 높여서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만들어야 된다 하는 것과
또 김병기 시의원님은 의회 현장에서 입법 과정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예산 과정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시의회에서 시 집행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등 실질적인 역할과 제도 정비 등에 대해서 역할하시겠다는 말씀 주셨고요. 그리고 최계원 교수님께서는 저희들이 이제 기후 변화를 줄이기 위한 노력들과 함께 그것이 이제 수돗물을 직접 음용하는 것이 최고의 기후 변화를 줄이는 거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향해야 될 점, 스마트 상수도 부분, 그 다음에 인천이 민물과 짠물이 만나는 지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하부원을 어떻게 개발도 하고 어떻게 보호도 하고 그걸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해결 방안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그 인천의 물 하면 인천의 수질환경과장님이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수 교수님의 발전과 토론자의 제안사항을 적극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약속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우리 인천시의 물관리 대응 전략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개발계획 단계에서 수량 안정적 확보, 불안정의 보존 관리, 가뭄, 홍수, 태풍 등 재예방을 통한 지속 가능한 물안정 체계를 구축하자 물순환 관리 기본 계획을 최초 수립 중에 있습니다. 물순환 상태 평가한 후 물순환 목표 기준을 설정하고 우선 관리 지역을 선정하고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 개발 관련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각종 개발 사업에서 LID 기법을 도입해 수질, 수량, 수행태계를 회복하는 전환적인 기술로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환경부의 제2기 물순환 선도도시 사업에 공모함으로써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자 합니다. 계양 탁월거리 3기 신도시는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LID 기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순환 도시 건설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 앞바다의 리셋 플라스틱 합선 모습을 조사 분석하고 정부의 통합 물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한강 상하류가 협력하는 관리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 시가 중심이 되어 환경부, 해수부등 중앙정부와 서울, 경기 협력하여 한강하구 통합관리기관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관, 학계를 구성한 한강하구 통합관리협의체를 구성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시민 인식작을 위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부간선소 친송화 조성사업입니다. 부평 계양구를 통과하는 서부간선소는 매년 물이 정체되어 수질 악화로 인한 녹조 발생, 퇴적물 부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여 상습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하상 준설, 유지용수 상시 공급, 주민 휴식공간의 친송화 조성코자 사업비 55억 원을 확보하여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주민 고질 면허를 해소하고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친송관을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도심에서 하천은 재예방의 친송뿐만 아니라 도시민에게 휴식, 운동 공간을 제공하고 환경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여 시민의 삶의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년간 승기천 등 도심통과 5대 하천을 자연형 생태하천으로 조성하였으며 도시화로 복개된 불포천 상류관 복원사업을 원도시 균형발전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조감들을 보면서 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현재 불포천은 복개를 해가지고 상류를 주차장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업 구간은 부평일도 주민센터에서 불포천 합류구 구간 총 1.5km 구간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서 주민 설명회, 협의체 구성, 공람 공고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소하천 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 승인 통과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금년 8월 말까지 기본 및 실시 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하반기에 착공해서
22년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단면들을 보면서 공사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자원 구간에는 그 차리 천연을 설치해서 오수 및 초기호수를 차접하고 그 불포 하수청에서 제용수를 유정수로 4만 톤 공급할 계획입니다. 조경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제방, 고수부지 경사면에 국경 11번과 시민의 숲과 연계해서 조경 식재 계획입니다. 주요 시설물로는 벽전 및 어울마당, 물놀이터, 생태 어울마당, 진검다리 여울, 생물소리터 등 다양한 시설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해서 설계를 완료한 뒤에 주민들을 통해 항의받는 불편을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그 사업 성과 등 사업 성과, 주민 만족도, 재정 여건들을 종합 분석하여 아까 시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승리천, 수무톤 보건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물은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입니다. 물이 없는 곳에는 미래도 없습니다. 제도적 기반, 인프라 구축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의 참여와 실천입니다. 생활 속에서 물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물자력을 실천한다면 건강하고 안전한 물순환 선도시 인천 조개에 구축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인천 같은 경우는 아까 많이들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상수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대체 수정 문제가 있고 또 목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섬 지역 같은 경우는 해수 담수화를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걸 또 투자적인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관리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세세하게 그런 섬 지역까지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인천시는 또 바다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해수의 영향을 아무래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체 수정을 확보하는데도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측면에서 시하고 또 민관학이 함께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또 물순환 건전화 문제인데 도시 측면에서 물순환 건전화를 어떤 식으로 진행해 나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 어떤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물순환 건전화가 뭐 당장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지에 따라서 도시의 물순환 건전화가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인천을 이제 물순환 선도 도시로 만드시겠다고 했는데 굉장히 그 워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거나 그런 워딩을 한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기후 변화도 우리 인천은 더 저감이 되고 또 물순환 선도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민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 관련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기후변화 그러면 에너지의 문제로만 접근들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기후변화는 물의 문제에서 기후변화도 생기고 또 기후변화 때문에 물의 위기도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우리의 미래가 물이라면 사실은 그 어릴 적부터 사실은 교육이나 그리고 또 생태적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심어주는 작업들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서 어른이 되더라도 어렸을 때 했던 물을 아껴 쓴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서 제일 작은 건데 그 제일 작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생기는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좀 아픈 얘기긴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수돗물 사태를 겪었잖아요. 적수 사태를. 그리고 어쨌든 전국 최초로 거버넌스 조례를 제정하겠다고 조례안도 이렇게 제출을 한 상황이고 다른 시도에서 제일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이에요. 조례안이 언제 되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또 아니면 세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선언을 하는 게 있어요. 환경적인 거나 물 관련 선언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약속을 지키는 도시가 돼야 되고 약속을 지키는 어른들이 돼야 아이들이 커서 좋은 도시를 만들고 인천을 사랑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이상이고요. 저희들이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뭐 두 번째 질문을 하기에는 시간이 이미 다 쓰셨어요. 일찍 시작해서. 그래서 꼭 하시고 싶은, 우리가 그러면 인천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뭐가 필요할지 말씀해 주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냥 뭐 순서대로 안 하고 꼭 있으신 분만 한번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할까 싶습니다. 아, 어르신이 보셔요. 제가 그냥 너무 또 딱딱하니까 네. 우리 김영수 교수님한테 부탁 겸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한강 이제 그 유역관리위원장이시잖아요. 한강 유역은 굉장히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도 그렇고, 이제 그 충청 북도에서들이 올라오는 거기서부터 하구까지가 한강 유역인데, 어느 때부터인가 지난번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그런 법률에 의하면 그냥 팔당댐까지가 한강 권역인 것이냐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고, 거기에 투자가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좀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참 우리의 아픈 부분이기도 한데, 한강 권역에 이제 그동안 제방도 만들고 이러면 이제 물의 높이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100년 빈도가 어떠냐, 또는 50년 빈도가 이렇게 이제 이미 물은 랜덤하게 오지만 그걸 통계 분석해서 이 정도 높이까지 올 거다. 그래서 높이를 계산하게 되는데, 이제 바다와 물의 경계가 한강에는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참 그게 하구원의 참 어려움인데, 그래서 한강 하구에는 바다와 이렇게 경계되다 보면 남북 접경지대라 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못 가서 상당히 올라온 데서부터 높이가 이 정도가 바다의 수위하고 똑같다. 그래서 또 거기서 이렇게 계산해서 올라가니까 사실과 좀 다른 부분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그 유역 관리를 좀 만들었으니까 도대체 바다 수위와 똑같은 데가 어딘지 굉장히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부터 정리해서 다시 그 수위를 좀 계산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 부분이 관리도 참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양수산부와 환경부나 이렇게 두 관리가 중간에 그 구분이 잘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히 우리 주민들도 같이 또 인천시도 같이 해서 이 부분들을 잘 정립하고 관리해 나가야만 앞으로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바람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한강 수계 관리 문제는 지금 저희들도 아직은 그 얘기를 아직은 못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아마 이건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차차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한강하고 그 수위 경계나 이런 또 관리 문제, 이것도 부처별로 그 한강하고의 경계를 조금씩 다르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재검토를 저희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그려놓은 경계, 해수부가 그려놓은 경계, 옛날 국토부가 또 그려놓은 경계, 이게 조금씩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마 인천시에서도 이 과제를 저번에 했었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조정을 저희도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그 유엔이 정한 물 부족하고 분류되어 있습니다. 실제 생활 주변에서도 물 부족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 예를 든다면 96년대 우리 시에서 61개소의 약수터를 지정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31개소로 50%가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게 단편적인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과거에는 그 도시 마천에 충분한 물이 유지용소가 흘러가지고 수량이 충분했었는데, 지금 현재 도심을 통과하는 하천 부분은 한강 원수 및 그 하수량 제2용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유지용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물이 부족한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그 양질의 용수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있어가지고 물자리가 실제는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금방 우리 김병기 시의원이 말씀하셨듯이 저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학생, 어린이 대상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 물자리와 교육 프로그램 개발 공부를 통한 시민의 생활 양식을 변화할 수 있도록 그 교육 홍보에 중점적으로 강화할 계획이고요. 또 아까 이제 여러분이 말씀했던 그 기본 인프라, 하수 제휴라든가, 도서지적 식수원 개발이라든가, 또 우리 또 완충 조혈 시설이라든가,
또 LI 그 각종 도시 개발 사업에 LID 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해서 물 인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이 멸치한 선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적절한가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인천은 어떻든 간에 그 물에 관련해서는 완벽하지 못하지만 저력 있는 도시예요. 일례를 들으면은 이제 뭐 2002년부터 이제 하천 살리기를 추진을 하긴 했었어요. 우리가 굉장히 거버넌스를 통해서 했는데 전국적으로도 모범 사례가 되고 다른 도시에서 구경을 오고 벤치마킹도 왔었어요. 가봤고 이런 거버넌스의 문화들이 굉장히 발전된 도시가 인천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더 불을 지펴보자. 아까 이제 유현수 과장님이 이제 굴포천을 이제 다시 이제 복개 해가지고 복원한다고 얘기를 뚜껑을 열어가지고 복원한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요 말씀 한번 꼭 드려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하천이라는 거는 이렇게 복개한 걸 열어서 꾸미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꼭 문화가 있어야지 된다는 거죠. 우리 참 컨셉을 잘 잡았어요. 하천별로 뭐 철새가 이렇게 노래하는 거 아니면 창 뽑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테마들을 쭉 갖고 가는데 다만 아쉬운 점이 있어요. 뭐냐면 거기가 이제 거버넌스를 추진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진짜로 일반 시민들이 와가지고 사진 쭉 있으면 구간별로라도 시민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줘야지 이제부터는 그 문화를 한번 만들어놓고 거기에는 일반 시민 소주 중요하지만은 기업들이 참여해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5개 하천 중에 기업들이 다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문화들을 한번 만들면은 더 큰 횃불 같은 동력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것으로 인천 지구의 날 50주년 기념 물과 기후 변화 우리의 미래 포럼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